오늘 이제 그 현대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 이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미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종교개혁 또 르네상스 시대의 르네상스인들, 17세기에 나타나는 또 계몽주의자들 린 루소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이렇게 17세기, 18세기에 흘러오는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어떻게 미술을 통하여서 흘러갔는지, 미술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나타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면 지난주에 한 거 뭐 들어보시면 다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철학에서 어떤 파편화된 사상이 결국은 미술에서도 파편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삶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항상 전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 예술가들이 그 사상을 예술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역사의 흐름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를 보게 돼도 우리가 잘 아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나 혹은 또 그 다양한 이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이제 피타고라스 또 아나시만드로스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의 세상들이 그 이후에 그리스에도 예술로 나타나는데 그리스 예술의 가장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예술. 조각? 근데 사실은 뭐 조각도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 예술의 그 모든 철학적 사상들이 잘 발현된 것은 연극이에요, 연극. 그래서, 연극, 그리스 아테네를 가든지 또 혹은 어딜 가든지 다 연극당이 많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드라마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그리스부터 시작됐다. 그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학. 응? 이 시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을 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가져왔다 할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 드라마에 대한 뭡니까 조직도라 그러나 이걸 정확히 세우는 뼈대를 형성한 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인데 실제로 이제 그게 그리스에서는 연극으로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예술 또 그리스 연극에서 가장 뭐더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환호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비극이죠. 그래서 모든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나야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뭐 지금 뭐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뭐 전개했다가 그다음에 절정을 이뤘다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단한 끝나는 이런 모든 플롯도 이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그 반전에 대한 반전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환호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 문학 작품들은 사실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는 희극시인들, 이런 이제 작가들이 당대를 이제 흔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어떤 그리스의 그 희극 작품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중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사실은 이 세계관을 바꾸잖아요. 정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이제 이완화시키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불완전한 다락론이 결국은 르네상스를 열게 됐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 치마부에라고 하는 이런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원근법,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에서는 거룩한 영역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연의 영역은 없었다. 그래서 그림 우리가 다 보았듯이 후광이 비치고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여기는 타락한 곳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철학과 신학이 이제 드러난 르네상스의 미술들은 사람의 발이 땅에 닿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자연을 보게 되는 그림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확장적인 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화가들처럼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자연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오히려 이제 레므란트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이런 어떤 작가들에 의하여서 그런 어떤 사상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철학과 사상이 변하면 그걸 흘러나르는 것이 이제 미술가들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 나타나는 음악가들이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중세 종교개혁의 음악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또 새롭게 그 사상을 나르게 되었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핸델 같은 사람, 바하 같은 사람, 종교개혁의 어떤 가르침을 음악으로 분명하게 날렸던 그런 고전 음악가 중에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면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태동은 어쩌면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사실은 실제화된 것이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발생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라고 하는, 또는 토마스 어거스틴의 생각들이 이제 다 종교개혁에 영향이 많이 미쳤는데, 또 이런 것을 따라 나르는 미술들, 이게 다 존재하였, 똑같이 현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20세기의 사상, 다시 말하면 루소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어떻게 현대의 음악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요소들의 강력함은 락 음악에서 이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 배우겠지만, 락 음악은 정말로 인간의 파편화된 그런 어떤 삶, 사고, 부조리함, 세상을 고발하는, 그래서 락 음악은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락 음악가들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락 음악가들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락 음악 하는 사람? 윤도현 정도. 그 윤도현의 노래 중에도 뭐가 있어요? 고래의 꿈인가? 흰수염고래. 응? 흰수염고래. 고래. 나 이거 들어본 흰수염고래가 되게 그 가사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또 사실은 우리 시대를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노래지. 우리 시대가 너무나 이렇게, 뭡니까,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자본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저항하는 글들이, 그 노래가 룬디온에, 근데 그거 되게 순화된 거란 말이야. 라고 막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인디언 음악이 앞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부활, 그 다음에 들국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시대를 저항하는 그런 이제 락 음악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시대가 부조리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대중적인 사람, 인도인 전에 가장 대중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90년대에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 서태지 아이들은 그 노래 자체가 완전히 시대를 이제 저항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서태지 노래 아는 게 있어요? 응? 뭐? 컴백. 그 옛날 거. 컴백홈도 마찬가지지만. 기억나는 거. 예를 들면 교실 이데아 같은 거. 교실 이데아 하는 거.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아니, 전체 그런 얘기 하지만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항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역사적인 거죠. 발해를 꿈꾸며라고 하는 노래들은 이제 그 발해 시대 때가 우리나라 가장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부조리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어떤 그를 저항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락 음악이에요. 서구로 간다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서구는 비틀즈 뭐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러니까 락 음악이 후기 현대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면 바로 이제 근대 음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고전 음악에서도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일이고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그러니까 대륙이 모든 철학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죠. 우리가 알았던 지금 루소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키에르케고르 다 어디 사람이에요? 유럽이잖아요. 유럽 사람, 그죠? 독일, 덴마크 이러잖아요. 유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결국은 대륙에서 철학의 꽃을 폈으니까 그 열매가 또 당연히 가장 가까운 대륙에 있는 사람 예술가들의 영혼을 깨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인데 독일 음악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19세기입니다. 1825년과 1826년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전력파나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소위 그 현대 음악에는 아니지만 현대 음악의 문을 연 그런 이제 곡이 바로 베토벤의 이 4중주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의 음악에서 변화한 음악이었는데 번스타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지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토벤을 새로운 예술가 제사장이며 예언가인 예술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새로운 예술가고 제사장이고 예언가인 예술가야. 이건 이런 극찬이 더 이상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예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이고 예언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 혹은 이때 쓴 예언가는 시대를 밝히는 존재라고 하는데 베토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베토벤 현악 4중주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조세 마클라스는 현대음악 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쇤베르크는 베토벤의 후기의 현악 4중곡들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게 쇤베르크라고 하는 현대음악의 거두가 나타나요. 이제 12음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음계를 파괴하는 쇤베르크의 음악이 나타나는데 그 쇤베르크가 자기 음악의 시작을 어디에 두었다? 베토벤에 두었다. 왜냐? 베토벤의 4중주곡은 이전에 바나 핸델과 같은 고전 음악에서 완전히 탈피된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 음악은 정말 이제 완전히 핵을 빚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음악을 구분하는 그런 놀라운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트라빈스키, 여러분들 이름 들으실 거예요.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또 지휘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 4중주곡들은 나의 음악의 신념을 나타내는 최고의 작품들로서 마치 체온이 생명에 꼭 필요하듯이 예술의 방식과 의미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 시대 음악가라면 예술로 생각하고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체온이 생명에 꼭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극찬을 사실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베토벤의 다큐멘터리라든지 베토벤의 것들을 혹시 보게 되면 베토벤에 대한 이 극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90년대생들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90년대 젊은이들은
새로운 환호로 하였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90년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서태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난 알아요라고 춤을 췄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이게 무슨 음악이냐고 X를 줬단 말이에요. 빵점을 주고. 네? 아마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하나 전용록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서 그들의 그 심사했던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이었죠.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세계가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쇼미더머니처럼 힙합 음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지만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는 음악. 그러니까 시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 서태지가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 했던 음악가들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대중화시킨 사람이요.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서태지와 그 아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YG처럼 그러니까 그 영향들이 아직까지 큰 미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처럼 서구 음악계에서 현대 음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음악가가 누구냐? 베토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베토벤 현악 사중국곡이 이전의 음악과 다르고 이 베토벤 사중국 누구의 정신을 따랐다? 이제 서구 철학가, 현대 철학자들의 사상을 그 음악으로 잘 드러낸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음악가가 누굽니까? 바그너입니다. 바그너는 바로 이제 베토벤을 뒤따랐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구스타프 말러가 나타나는데, 이 말러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러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적어도 바그너까지는 알잖아요. 바그너까지는 아는데, 보통 말러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레너드 번스타인이 1973년 하버드대 노턴 강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러의 9번 교향곡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 시대는 죽음의 시대이며 말러는 그 음악의 예언가이다. 만일 말러가 이 사실, 즉 개인의 죽음, 음조의 죽음,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화의 죽음을 알았고 그의 메시지가 분명히 그렇다면 그것을 또한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서서 전진하려고 애쓰는가? 이제 우리는 참으로 궁극적인 모호함, 인간의 정신이라는 가장 매혹적인 그 모호함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사멸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불멸을 추구한다. 이 궁극적 모호함은 이제 말러의 9번 교향곡의 피날레에서 들려오고 있다.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구장에 실린 니체의 시와 가깝게 일치하고 있는지 주목해보라.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서 있는 그런 자리이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입니다. 얘기하기를 현대인은 자기 지성으로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입장으로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은 인간의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죽었다. 음조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파편화가 됐다는 것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 흩어짐이잖아요. 파편화되잖아요. 우리 몸이 다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흩어짐인데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 그러는데 실제 죽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모호함이에요. 죽었는데 죽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알겠지만은 모호함이 모호함.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지금 죽음의 시대인데 왜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근데 죽지 못하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 그렇게 왔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절망의 선에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삶의 기준이라고 존재하지가 않고 왜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상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문학은 또 예를 들자면은 프랑크푸르트 좌파 운동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문화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반문화 운동의 열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반문화 운동에.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음악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호함, 이 모호함을 직시하는 그러한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나는 살아있어.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철학과 음악이 다다른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음악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쇤베르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현대 음악가. 이제 완전히 예를 들자면 베토벤과는 전혀 다른, 와그너와 같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음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분은 이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20세기의 중반까지 살았어요. 1951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기 직전, 6.25 전쟁에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죠? 6.25 전쟁 때 이 사람 죽었는데, 이제 되게 되면은 이 쇤베르크와 더불어 우리는 현대 사상의 운반 수단이 된 음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현대 사상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쇤베르크 음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쇤베르크는 음악에 있어 과거의 전통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러니까 자, 보통 우리 음악은 몇 음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몇 음계예요? 8음계잖아. 그러니까 이 8음계에서 우리나라 국악은 몇 개예요? 궁상, 각치, 오음이잖아. 우리는 5음계고 그 다음에 서양 음에는 8음계. 이 안에서 이제 음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8음계를 어떻게 해요? 깨버렸습니다. 쇤베르크가 만든 게 12음계가 이제 현대음악은 이제 막 그 12음계가 듣는다면 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음계가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요? 변조가 많은 거지. 음악이 변조가. 그죠? 변조가 막. 이게 이제 현대음악이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걸 드는데, 이건 보죠. 이것은 이제, 이것은 해결이 없이 영속적인 변화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이행하기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모든 음악들이 변조가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복의 연속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확하게 그 끝을 향하여 답을 향하여 가는 음악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변조의 어떤 다양성. 우리가 생각할 때 요때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떤 현대음악이 가지고 있는 변조. 우리가 현대음악을 그래서 음악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음악가가 없으니까 안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 강의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베토벤 4중주곡과 그 다음에 쇤베르크의 음악을 한번 딱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 될 겁니다. 자, 이럴 때도 이제 성경적 기반에서 풍부한 어떤 다양성을 가졌던 그런 바하나 핸델의 음악과는 전혀 다르게 이 현대 음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데, 바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개인 생각, 역사와 모두의 완결이 있을 것을 믿었으므로 그의 음악도 완결이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의 성경적 가르침에서 나는 음악이 그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현대인의 세계관도
현대음악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바하는 누구의 사상을 충실하게 따랐냐면 예? 마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적 사상을 그의 음악으로 쭉 풀어냈어요. 그래서 나이프니치에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성 토마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악장으로 지냈던 사람이 바하란 말이에요. 바흐인데 이 바흐가 놀랍게도 그 토마스 교회당에는 또 마틴 루터가 다 와서 설교를 했던 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하의 생존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바하는 생존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악장을 했지만 그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음악은 아주 증중하였고 성경적인 정신, 종교개혁 정신을 충분히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래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이 다 있는 거죠. 바하의 대표적인 노래 뭐가 있습니까? 잘못 우리의 이제 무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찾아보세요, 이따가. 응? 그러니까 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난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바흐를 다시금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러자 멘델스존이 되게 영향력 있는 음악가였는데 멘델스존이 이제 드러낸 바흐는 이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음악 자체가 새로운 그 화두로서 음악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현대 음악의 어머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제 이게 추앙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에도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음악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쇤베르크와 같은 이제는 베토벤이나 쇤베르크나 말러라든지 점점 가는 이 현대 음악가들에게서는 뭐가 있어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르네상스적 세계관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 르네상스적 세계관이 결국 그들의 음악에서도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쇤베르크의 제자 가운데 알반 베르크, 그 다음에 얀톤 베베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존 케이지예요. 존 케이지는 1990년도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널드 제이 크라우트는 서양 음악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쇤베르크와 베르크가 파악하는 현대 세계의 주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에 사로잡혀 갈등과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 이게 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에 사로잡혀 갈등과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미해결의 음악이 현대인이 막 도달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음악은 뭐예요? 완결이 없단 말이에요. 해결이 모호하다. 모호함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이 없는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올 때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끝을 기대해야 되는데 끝이 없는 거야. 음악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뭔가 이게 이제 답답함이 남는 거지, 혼란이 남는 거고, 그게 뭐냐면 이 현대음악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답답함고 혼란함이 있는 거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음악을 이야기하는 거지. 대부분 이제 재밌는 사람,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서 케이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또 현대음악 개론에서 조세 마클리스는 베베론에 의하여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어렵긴 하겠지만 이제 오프비트의 강세를 주고 계속해서 님 음악고를 변화시키는 그의 방식은 그 음악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끊임없이 감도는 긴장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계속 변조예요, 변조. 변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베론에게서 말하기를 소리를 정기적으로 발생시키고 변형하고 조작하는 전자음악 형식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음악이 시작되어지는, 오늘날 대부분 전자음악이 알죠? 찌 하는 거, 그지? 전자음악 자체가
이게 이전의 음악과는 다른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작곡에서도 우연의 요소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케이지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나오니까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존 케이지는, 이 존 케이지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존 케이지의 제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작가예요.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의 스승이 이 존 케이지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이 독일에서의 이 음악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프랑스에서의 음악의 변화, 특별히 존 케이지의 음악이 오늘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